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은데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246페이지에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라는 거 아시고 추후에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활동을 거쳐가지고 실제 이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그 기업에 남는 돈이라는 의미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 최초의 회사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이 상법에서 우리가 이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의 한 10% 이상을 이 이익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금이 얼마?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우리는 법정 적립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매년 배당금의 10% 이상의 이익준비금을 계속 이익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 쌓아두는데 얼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 즉 5천만 원까지는 강제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이익준비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별도의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회사에 이제 돈을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익준비금과는 차이가 조금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상법에서 이 법정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라 라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적립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의적립금입니다. 회사가 원하면 적립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회사가 영업활동을 거쳐가지고 돈이 남았다라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이미 적립금을 쓰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주주에게 언제든지 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라든지 실제 분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산회계 1급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다음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금 지급은요,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거칩니다. 실제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정리한 주식회사 A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주식회사 A가 그 12월 31일 지나서 회계연도 말 지나가지고 그 다음 연도 3월에 주주총회를 열게끔 돼 있어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실제 배당 결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주총회가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실제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러한 플로우를 거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라는 것을 하는데 실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주총회 결의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분괴가 이루어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내가 실제 배당을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항목이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총 결의 시점에서는 실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2월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생긴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 분괴 이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우리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어떻게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375번 코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룰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 익숙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론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 미지급 배당금 부채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력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룰이라고 생각하시고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코드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볼게요. 실제 실무기출 확인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한 것이 보여요. 차변 375번 계정 과목 코드 2월 이익잉여금 실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일반 전표 입력. 자, 3월 25일이죠. 그죠? 3월 25일.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다음과 같은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후 일주일 전후로 해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금이 지급이 되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 아까 내가 미리 주주총회 때 잡아놓은 부채가 사라지면서 실제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분개를 하셔야겠죠. 반대로 실제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겠죠. 주총 결의 시점에 똑같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차변으로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어떤 계정 과목이 생긴다?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주주총회 결의 시점에는 주식을 배당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야 우리 이거 주식 줄 거야. 자본 항목 중에 자본 조정이라는 것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내가 미리 잡아놨던 자본 조정 항목 즉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면서 어떻게 처리한다? 실제 주식을 발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는 회계 처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방가루 4번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현금 배당은 실제 우리 회사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본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 간의 이동에 불과하니까 실제 뭐 자산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수치는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처음에 자본 파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자본 파트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요 249페이지에 있는 요 자본 항목 요약 있잖아요. 자본금은 뭐고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다. 실제로 이게 출제가 은근히 많이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에서의 이론은 정말로 기초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산 자격증 수석 합격할 거 아니시잖아요. 수석 합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나요? 잘 모르겠네. 전산 자격증 수석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격증에 뭐 금태 둘러서 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게 공부해서 나 자격증 따겠다. 물론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자격증은 좀 전략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자격증 시험은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커트라인 턱걸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 목적 적합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의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산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도 차고 넘친다. 사실상 더 정리 좀 가감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덜 중요한 내용, 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내용이 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커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의 시험, 이론 시험이라든지 뭐 재경관리사 정도의 난이도 정도에 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 번쯤은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본 파트였고요.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익계산서 파트도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다 출제되는데요, 그죠? 매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 시간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게끔 제가 이 강의를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업이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으시죠? 그죠?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이전에 학습한 것처럼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내용이 적어요. 그리고 출제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셔서 점수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구조 굉장히 중요하고 별표 치셔도 좋습니다. 왜? 거의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세무회계를 하는 학생으로서 또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을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능력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여기 지금 교재에 보이시는 손익계산서 양식이 실제 손익계산서 양식이에요. 조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잘라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매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기간이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XX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러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이 금액이고요. 이 매출 대비해서 이 매출이 발생되기 위해서 내가 사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출 원가 결산 시점에 결산 분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실제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 그걸 뭐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매출 총이익에서 그쵸? 이 매출 총이익에서 무엇을 차감한 것이 실제 매출 이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대 비용이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직원급여라든지 뭐 지급 수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뭐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실제 내가 영업 활동으로서 벌어들인 금액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업활동 외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실제 영업의 수익, 뭐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데 예금이자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금액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만큼 벌었네 라는 것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그 금액이 뭐라고 한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고 이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실제 빼면 그 회사의 네팅된 금액 실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플로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손익계산서를 익히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 양식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익인식 시기 원칙은 재화의 인도 시점이다. 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판다. 이 컴퓨터를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 시점이 뭐 재화의 공급 시기다.
이 밑에 보시면 이 박스에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내용이고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익 인식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수한 경우의 수익 인식은 제가 재고자산 파트 설명드리면서 이 수익과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용역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진행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진행 기준 수익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상기업이다.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판다 하시면 상품 매출로 잡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일반 매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가 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감점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상기업과 제조업은 완전 달라요. 상기업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을 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제조업이라고 한다. 당연히 매출 인식도 상기업은 상품 매출로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 제조업은 제품 매출로 잡으시는 거야. 자, 굳이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분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굳이 보여드리면 상품 매출, 이 401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상기업을 전제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404 코드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제조업을 전제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차감 항목에는 매출 할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K랩에서는 여러분들 상품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인지 제품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인지 당연히 코드가 다르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기라든지 우리가 손으로 분기하고 그거를 전표 입력하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 그리고 장부에 옮기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코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분기할 때 잘못된 장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고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도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다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매출원가 계산을 원가 파트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매출원가의 그 플로우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이 매출원가의 플로우 이퀄 재고자산에 판매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전년도가 없었어요. 올해 개업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물건을 사겠죠. 그 물건을 산 것이 우리는 상기업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판매 가능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굳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뒷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초 재고가 없고요. 우리는 뭐만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 단기에 매입한 요 단기 매입밖에 없어요. 이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을 더한 금액, 우리는 기초 재고가 없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판매 가능 상품이 아니라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그 회계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이러한 판매 가능한 상품 중에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팔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올해 팔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팔아야지. 즉 올해 입장에서는 기말 재고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다음 연도에는 요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출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 플로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출 원가 계산은 우리가 재고 자산 파트에서 공부하셨지만, 실제 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판매 가능 상품 또는 제품, 즉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당기에 매입한 그 금액에서 뭘 빼면 돼요? 기말 재고액을 빼면 무엇이 계산이 되는 것이다?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차감 항목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든지 매입 할인의 차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시고, 또 우리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이 관세 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관세라는 것을 부과하면 여러분들 회계의 대원칙,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들었던 부대비용 어떻게 합니까? 취득원가의 가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관세를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부가 받아가지고 납부한 요 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자산 또는 이미 그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은 금액은 그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 요 타계정 대체 차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타계정 대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요 밑에 예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에어컨 100대를 만든 이유는 판매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화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는 고아원에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아원에 기부했다라는 것은 기부금 처리가 될 것이고,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매출 원가가 되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내려갔다. 그것을 실제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계정이 대체됐다라고 해서 타계정 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타계정 대체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 적요, 일반전표 입력에 적요에다가 이 타계정 대체한 것을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우리 기출문제에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쯤에 18, 19, 20교시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실제 기출을 풀어볼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적요 입력에도 이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매출 총익 계산이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매출 총익이라는 그 산식 하에 풀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전산 자격증에서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안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안 부족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매출 총익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손익 계산서 양식대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기출문제 푸는 방식은 물론 이론과 실무 이런 순서로 시험지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반대로 푸실 거란 말이죠. 실무 문제 먼저 푸시고 이론 문제를 푸실 건데, 이 이론 문제 중에서도 이론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으셔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요 손익계산서 2는요. 우리가 이론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든지 거기에 있어서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분계할 때는 계정 과목을 그냥 편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KIFRS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자율화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더 목적 적합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계정 과목에 자유를 뒀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만의 또 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개정 과목을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는 이런 것은 이런 개정 과목을 써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정리니까 한번 좀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거지 이거를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달 암기한다? 왜? 암기할 필요가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나왔다. 문제에서 소모품을 처리했는데 이거 소모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소모품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500번 때는 제조 원가구나. 800번 때는 판매 관리비구나. 판매 관리비는 830번 소모품 B라고 개정 과목이 약속돼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여러분들 저는 이 830이 암기가 돼 있지만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한 건 아니고 계속 쓰다 보니까 암기가 됐어요. 뭐 복리후생비는 811번 뭐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실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이 파트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급여도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500번 때 임금 급여와 임금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제조원가에서 급여는 임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800번 때 본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든지 이런 일용직 우리 물론 소득세법의 일용직은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거는 전산세무 2급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용직 급여 같은 경우에는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대요. 이건 그냥 일종의 약속이에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퇴직급여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DC형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DC형은 우리 회사가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무가 실제 그때 당시에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본사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직급여 하면서 충당부채를 잡으시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나는 이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예요. 자, 임직원 복지를 위한 회식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접대비 이런 건 좀 익숙하시잖아요. 수도 관계비 혹시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도 관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하실 건 있어요. 제가 4대 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과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무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 헤드라인에 있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 세무법인이라는 회사의 직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4대 보험료 반반씩 부담하게끔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그랬었을 때 직원이 본인 거 내는 거 말고 회사가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헤드라인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 기출 확인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업의 손익.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을 보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과 같이 영업의 수익. 이것은 영업 외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을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영업의 비용도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외화 환산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일반 점표 입력할 때 물론 문제에서 대놓고 나와요. 문제에서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검색하셔서 보시는데 주의하실 게 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별도의 계정 과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그 별도의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서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재무회계 파트였고요. 상당히 좀 긴 시간, 한 11회차 정도까지 제가 한 이유는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도 한 중간 이상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산 자격증 이 정도 공부해야 되나? 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회차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반 이상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파트를 볼 건데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